최순실은 도대체 그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제가 알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검찰 내에 최순실의 수족들이 그렇게 쫙 깔려 있을까? 누군가는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이런 검찰, 이런 썩어빠진 검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덮자고요? 까라면 까고 덮으라면 덮는 게 대한민국 검사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검찰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우병우 눈치 보고 우병우 검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검찰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2016년 최대 뉴스는 단연 사상 최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입니다. 올해가 이틀 남았죠. 네, 갖은 의혹들 깨끗이 털어내고 가볍게 희망찬 마음으로 새해를 맞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최병묵, 네, 전월관조선 편집장, 민영삼, 한양대 공공정치대학원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은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장, 그리고 현경병 전 새누리당 의원 함께해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거 지금 첫 번째 오늘 뜨거운 한 이슈부터 보면은 그 불광동 월세에서 살다가 지금 몇천억대로 왔는데 이거 재산 몰수 부분에 있어서 지금 특검도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데요. 자, 민영삼 교수님. 예. 네, 먼저 오래간만에 나오셨으니까. 예. 네, 어떤 이 몰수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인지 재산 몰수 최 씨 일가. 아니 그러니까 이 돈이 무슨 범죄하고 관련이 있다든지 어떤 범위가 확인이 되어야 우리가 그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다 확인된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뭐 구국 뭐 아니 지금 저거부터 최순실 시작해서. 씨가 갖고 있는 돈하고 뭐 언니 또 그다음에 막내 최순천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요 돈이 좀 더 달라요 사실은 본인들이 벌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이 최순실 씨 돈이 지금 재산이 최태민 씨로부터 이렇게 그 연원이 있어가지고 관련돼 있으면은 네. 우리가 국민 감정상에서는 좀 이제 뺏었으면 좋겠는데 네. 법률적으로 안 되는 거 오히려 지금 문제되는 재산의 문제는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박정희 대통령부터 내놓은 돈이 공동재산으로 숨겨져서 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특검이 조사를 해보는 거죠. 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 왜 그러냐면 법치국가에서 법에 따르지 않고 국민 감정에 의해서만 쓰고. 조선시대 같으면 그러니까 불러다가 사또가 뭐 좀 곤장 좀 왔다 갔다 해가면서 뭐 때리지는 않더라도 그러면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면 이제 뭐 다 해결될 문제인데 자 지금 국민 정서상으로는 그때랑 비슷하단 말이죠 사실은. 네. 뭐 저 뻔한 거 아니에요. 뻔하다고 뻔하죠. 하는데 문제는 자 그걸 법으로 그 처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 공소시효가 지났을 거예요. 1900 뭐 다 지났죠. 예를 들어서 1978년에 최채민 씨가 사실은 그때 전화해서 대기업한테서 돈 받는 게 일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얘기는 뭐 증언으로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럼 1978년이면 벌써 몇 년 거예요? 거의 40년이 다 돼가는데 네네. 그거를 지금 와서 그때 돈 받은 거를 법으로 과연 처벌을 할 수가 있을까? 법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재산을 다 몰수하려면 특별법이 있잖아요. 전두환 아니, 특별법도 있었잖아요. 공소시효 지난 것도.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이미 벌써. 소급입법으로 해서 강제로 뺏는 수밖에 그 전두환 없는 거예요. 특별법이 벌써 소고입법 아니에요, 대표적인. 그건 대통령이니까. 공직자니까 사실. 공직자니까 하는 거고. 이건 민간인이잖아. 이게 복잡한 문제예요. 아니, 자 근데 그게 어차피 그게 대통령 돈이었는데 구국 선교단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돈을 기부를 받았잖아요. 기업으로부터 다 좋아요. 그러면 그걸 증명해내려면 그 돈을 준 기업들이 있어야 돼요. 그 기업들 다 없어졌어요. IMF 때 다 없어졌어요. 그 대부분의 기업들이 복잡해지네. 존재해야지 그 저게 기업들이 행정고시, 증명을 하잖아요. 행정고시가 얘기해 주세요. 아니 지금 우리 현행법을 하면 그런 말씀이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검찰에서는 나름대로 뭐 여러 물증을 확보했다 그랬다 속도가 난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판사 출신의 법조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전혀 틀립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법은 달라집니다. 특별법이라야지만이 가능한데 우리가 이제 선례가 아까 그 공직자 아니라도 가능할 수 있는 게 7.18 재산환수법 같은 게 2005년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국가 전체에 워낙 큰 해악을 끼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리고 그런 법에는 통상 공소시효하고 소멸시효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재산 그 형성 과정에서의 문제에서는요. 프랑스 같은 데에서는 형법에서 오히려 불법 자금인 경우에는 그 본인이 피해자가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 못하면은 국가로 환수돼 버립니다. 그런 정도를 담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몰수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마음들은 다들 그러시죠. 아니, 예. 뭐 워낙 재산 마음이 자체가 아니라 이거는 많고. 국가 돈 맞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뭐 봐도. 많은데 유천 원장이 이게 지금 몇 천억씩 뭐. 그러니까 이제 국민 만약에 감정은 몇 충분히 그렇기 조라면은 말이 때문에 안 되죠, 또. 아무래도 이제 이번 특검에서 오늘 보면 지금 이제 그 전문가를 붙여서 조사를 하고 있고 오늘 뭐 최재석 씨도 지금 소환에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최재석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최태민 씨의 4번째 부인에서 난 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이 직접 그 최태민의 금고까지 본 분이에요. 네.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채권이 가지고 있었다. 달러나 금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런 증언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할 텐데 근데 특검이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사실은. 네, 유치원 원장으로는 이렇게 못 벌죠. 감자 팔았어. 근데 그 최태민 씨 금고에 그 청와대 안에 이제 금고가 1, 2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하나를 이렇게 갖다라는 정설이고 그 최태민 씨가 갖고 있었다는 게 만약에 그 최재석 씨 아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왜 아들한테는 안 줬어요? 왜 최순실 씨나 얘들만 여기 이 딸들한테만 줬냐고. 아니 그건 5번째 부인하고만 오래 살았으니까 5번째 부인 소생한테만 준 아니 거예요. 그래도 본인이 4번째 부인든 3번째 부인든 본인이 최태민 씨의 친아들인데 그거는 최태민 씨한테 물어보세요. 최태민 씨한테 저한테 물어봐야지. 물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것이 전부 다 그렇게 서로 얽히게 그래도 엄청 자식 복잡하다는 거예요. 자식 있으시죠? 예쁜 아들만- 자식이 있죠. 아들만 둘이에요. 그러니까 예쁜 자식 있잖아요. 그 그죠? 점과 관련해서는 최재석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3남 6녀고 그런데 그렇죠. 이제 3남은 사실 조순재 씨는 의붓아들이고 의붓아들이죠. 3남이 있었다. 그런데 세 아들 중에 2사람은 외국에 가 있다. 나만 국내에 있고 근데 세 아들 다 지금 이 형성 과정을 다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 돈을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상속을 받으면 우리가 큰일 난다. 최재석 씨 증언이에요, 이건. 그래서 우리는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본인 생각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최태민 씨가 결혼을 6번 했는데 이 임선희 씨라고 5번째 부인하고 결혼했는데 거기서 딸만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최순실 씨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재산 형성 과정에 아들들하고 아까 의붓아들인 조순재 씨도 다 나름대로 역할은 했어요. 역할은 했는데 나중에 가서 이게 커지면서 본격적인 재산이 막 커지고 할 때에는 이제 임선희 씨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족들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사실 보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본부인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후처가 들어오거나 이런 표현 써도 되는 거죠. 후처라든지 그 자손들이 몰라요, 있으면은 그 자손 가족들이 거의 장악을 하는 경우가 보통 많아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죠. 아니 그리고 최태민 씨가 그거를 사실은 정설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사실은 네.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부인하고는 얼마 살질 않았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얘기하는 최순실 씨가 몇 년생입니까? 최순실 씨가 55년생이죠. 네. 56년생이죠. 그러니까 1950 그리고 그 후에 저 언니도 있어요. 그러면 1950 한 뭐 3년 뭐 이때부터 지금까지 산 거예요. 54년 이때부터 임선희 씨하고 그렇죠. 그 전에 1, 2, 3, 4 부인들은 사실 얼마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최태민 씨로 봐서도 별 애정이 없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임선희 씨하고 자기하고 난 그 딸들만 챙겼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재산의 비밀을 과연 캐낼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최재석 씨도 그렇고 조순재 씨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마어마한 재산 뭉칫돈이 들어왔다고만 얘기하지 그게 대충 얼마라는 얘기가 없어요. 네,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그거 재산 형성 과정을 과연 지금 한 40년 지났는데 밝힐 수 있을까? 이건 국민 정서가 밝히라 이런다고 그래서 뭐 특검이 만능도 아니고 네, 아마 알겠습니다. 지켜보자고요. 이거는 이제 지켜보고요. 자, 우병우 전 수석의 그 자료가 특검한테 특검 관계자에 따르면 이게 제대로 다 온 것 같지 않다. 뭔가 좀 빈 것 같다. 이건 뭔가 우병우를 아직도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포용하고 있는 좀 안고 있는 세력들이 아직도 검찰에 많이 있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윤곽근 전 대전고검장부터 시작해서 그 수사팀장이었죠.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지금 이제 생각해요? 사실은 우병우 구속이 이렇게 검찰이요. 되면 안 되죠. 예, 쉽지 않죠. 고검장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해서 수사를 했는데 수사 결과 발표도 안 했어요. 그냥 뭐 대충 해산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수사 결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 내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날 우병우 수석이 코트 이 잠바 입고 팔짱 끼고 있는 사진 보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이게 지금 수사할 의지가 별로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의지가 있었다면 제일 먼저 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압수수색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뭔가 수사를 하려면은 핵심적인 증거들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사무실과 집을 일단 수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했죠. 근데 그걸 안 했죠. 전화기 다 바꿨습니다. 지금 새 걸로. 지금 완전히 세팅돼서 옛날 전화기 없어요. 이 사람은. 수첩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혐의가 나오겠습니까? 결국 뭐 다 시간 주고 다 처리할 시간 주고 압수수색도 안 하고 결과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아마 특검으로 넘어온 자료도 별건 없을 거예요. 그중에서 빠졌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뭐 누락된 게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보기에는 무슨 수사를 이렇게 했어라고 지금 생각하겠죠 특검이. 네. 그러니까 아마 누락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저는 약간 냉소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아니고 아마 알맹이 있는 자료 줄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뭐 조사를 제대로 했어야 줄 게 있죠. 그러니까 윤곽근 고검장 팀이 발표를 안 한 게 아니고 못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대로 없어. 수사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수사한 것도 없고 그중에 뭐 잡을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왜냐면 원래 수사팀이 형성이 되면 나중에 끝날 때쯤이면 이렇게 해서 혐의점이 이거는 혐의가 있고 요거는 무혐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조사해봤더니 이거는 혐의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 못했어요. 이거는. 그럼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안 했는데 뭐 넘겨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잘 됐어요. 저 특검에서 그냥 처음부터 수사하는 게 나아요. 아니 지금 또 이미 다 늦었는데요. 뭐. 아니 이게 특검으로라도 일원화를 시켰으면 또 모르는데 지금 여기서 했던 검찰 특별수사팀이라는 곳은 우병우 전 수석의 개인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 놓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 발표 없이 특검만으로 한 게 아니라 서로 나눠가지고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수사를 진행하게 하고 또 일부는 특검에서 하게 하고 이렇게 진행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가 빠질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접근을 한 거예요. 아니, 우병우 수석 구속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부 아유, 수사전. 그 차원으로라기보다는 아니, 예. 사실은 그 실정법 차원에서 제가 볼 때 직권 특검의 가능하다? 의지나 영향이라면 가능하다. 뭐 근데 가능할 걸로 그렇죠. 보는 근데 거죠. 나는 특검이 지금까지 사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잖아요. 뭐 어떤 그런 정보 흘리는 것도 그렇고 언론 플레이 또는 뭐 지금까지 어떤 수순, 올가매는 작전, 너구리 작전 뭐 다 좋았는데 이번에 이거를 만약에 일부러 흘렸다 그러면 내가 우병우 수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대로 검찰이 못해서 못됐다. 이렇게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려는 게 아니냐. 사실은 우병우를 제대로 잡으려면 검찰 핑계 댈 거 없어요. 지금 다들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올가맬 수 있는 부분 많잖아요. 지금까지 특검이 잘해왔잖아요. 그러면 그럼 하면 돼요. 그런데 왜 굳이 검찰이 수사를 누락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흘릴까요? 그리고 특검도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사실 우 전 수석의 자료를 확보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근데 물음표를 찍어요. 근데 특검한테 그렇게 몰아붙일 상황만이 전부 다 아닌 것이 우리가 두 개로 나눠서 봐야죠. 우병우 전 수석의 개인 관련 사항들, 정강의 비자금 유형이라든지 뭐 코너링 뭐라든지 그 강남 땅, 그 처가 땅 뭐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 말고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은 우병우를 구속시켜달라고 바라는 것은 국정농단에 관련돼서 직권남용하고 직무유기하고 이걸 구속시켜주라는 것이지 다른 걸로 구속되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형법정주의에서 무조건 다 됩니까? 무슨 변호사 재직 시에 뭐 했던 그 몰래 변론이라든지 정강의 자금 유용이라 이런 걸로 우병우 전 수석 구속시킬 수 저는 없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구속시킬 가능성이 있고 구속시켜야 될 사유는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이 부분에 있어서 특검이 이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네, 하여튼 법꾸라지들 몇 명 있어요. 저 이분 포함해서. 그 법조인들 다 좀 반성 좀 해야 돼요. 노승일 전 K스포츠 재단 부장하고 최순실 씨의 문자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충격입니다. S에서 입금이 됐습니다. 여기 S는 뭐 상상하십시오. 노 전 부장이 이렇게 S에서 입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블루 땡글땡글 그다음에 원하고 하트. 이게 최순실 씨 닉네임이래요. 블루는 청와대 그 청이고 원은 서원의 원. 블루하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와대를. 그다음에 항상 블루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닉네임이 그냥 청와대네요. 그렇죠. 블루. 청와대요. 그죠? 청와대 1호. 1호. 박근혜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닉네임도 블루원 아닙니까? 원이 그게 아니고 돈이라는 뜻도 있대요. 원, 우리나라 원 말이에요. 그래서 하트. 그러니까
청와대는 사랑해. 내 밥이다. 아, 청와대는 내 청와대는 돈이다. 아, 내 돈이다. 그래서 하트까지. 더 웃긴 거 최순실 씨가 S에서 이제 S가 삼성이죠. 삼성에서 돈이 입금됐다고 하니까 처리할 것 처리하고 유연히 차 금갔다니까 보험 처리나 해주세요. 야, 삼성 돈이 완전히 이제 그 보험금 내고 이 최순실 씨 쌈짓 돈으로 사용한 겁니다. 이게 이제 2015년도 7월부터 9월까지 노승일 부장이 그때 이제 독일에 가 있었습니다. 정유라를 네. 케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순실 한국에 있고 그러면서 최순실과 이 노승일 부장 간의 카톡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좀 저 기가 막히게 보면 정말 구체적인 까지 다 지시를 합니다. 어디 가서 정유라 차 고쳐주고 뭘 하고 유라 뭐 담요 사주고 뭐 사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또 노승일 부장이 어디 좀 밥 좀 먹으러 가려니까 누구하고 만나는데 뭐 하러 가는데 다 일일이 물어보고 굉장히 만기 침남하시는 모습이 저 카톡 속에 굉장히 적나라하게 그 들어가 돈은 있습니다. 다 이제 삼성에서 삼성에 근데, 나오고. 근데 담요값까지. 아까 지금 화면에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저 내용 자체는 특검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내용이에요. 저게 기본적으로 뇌물죄의 명확한 증거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를 더 할 수가 있어요. 저 용처식으로 해서 횡령죄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미 그 최순실 씨에 대한 기존 기소 11가지의 횡령 혐의는 들어가 있지만 네. 이 부분들은 명확한 부분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건 뇌물죄가 될 수 있다. 근데 법적이 뭐 간이 크긴 커요, 저분이. 보면은 그러니까 미르 K 재단 그 774억 말고 개별적으로 개인기로 지금 S에다가 220억을 당긴 거예요. 네. 그 220억을 3월 달에 딱 계약을 해가지고 한 6월, 7월에 빨리 들어왔느냐 확인해라고. 그래서 한 몇십억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그냥 차 보험료까지 무슨 그 개 고양이 15마리 기저귀 것까지 다 해서 그것까지 전부 다 그 돈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최 그 편집장님도 간이- 이게 간이 뇌물죄 큰게 형식 아니고. 되네? 이게 민간인인데 이게. 아니 간이 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삼성이 황당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보면 삼성과 계약을 맺은 대로 지금 자기 쌈짓돈처럼 쓸 수 있게 계약이 돼 있어요. 그게. 그리고 심지어는 저런 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커미션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커미션도 보통은 어디서 200억을 지원받으면 그 커미션은 지원받은 사람이 커미션을 주잖아요. 이 계약은 삼성에서 내주게 돼 있어요. 15%를 그것도. 그 보통은 5% 준다는데 15%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20억 계약을 맺은 데다가 거기다 한 15%면 한 250억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돈을 더군다나 그 뭐든 써도 돼요. 그러니까 쓰고 영수증 청구를 삼성전자에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자기 돈이나 아마 뇌물죄가 안 되는 거죠 이거. 저는 안 되는 거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과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삼성하고 개인하고 계약을 해서 이걸 어떻게 뇌물죄로 계약을 해서 봐? 삼성에서 돈을 공무원이 받아서 아닌데. 그걸 마음대로 쓰는 건데. 이런 걸 보면요. 기가 막히네 기가 이 막혀. 많은 돈이 보면 쓰임새가 보면 지금 보면은 거의 생활비로 쓰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돈이 몇백억입니다. 네. 근데 이게 과연 생활비로만 쓰였겠어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아마 다른 곳에다가 또 어떤 부분들 횡령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이 그렇게 허술하게 계약을 해놨어요.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뭐 보면은 뭐 시장 간 돈, 무슨 뭐 산 돈 전부 다 이 돈에서 강아지 패드도 다 있잖아요. 강아지 패드도 쓰여지고 보면 정말 이 최순실의 삶 자체가 보면 삼성에서 삼성이 뭐 스폰서를 해준 그렇게 것이죠. 멍청한 기업도 아니고 엄청난 기업인데. 그렇죠. 이걸 그냥 줬겠습니까? 이 물음표가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바로 그 대목에서 대가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립이 돼요. 되고 민간인인데. 아니 그럼요. 이 하는 뇌물죄가요? 게 지금 아니 하는 그래서 게 제3자 뇌물죄로 지금 예, 그 제3자 특검이 있어서 뇌물죄로는 성립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뇌물죄 한 종류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최순실 씨가 청문회 할 때에 독일에 한 푼도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사실은 그동안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본인이 살았던 저택, 또 가서 했던 호텔 뭐 이런 등등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삼성하고 220억 원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78억 원이 일단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뭐 78억 220억 이거 듣는 사람 진짜 1억 적금 10년 들어야 1억 적금 내는 건데 그죠? 10년에 어떻게 1억을 모아요? 아 그러니까 10년에 월 100씩 넣어야지. 그것도 월급 그렇게 해야지 1억 겨우 모으는데 이렇게 78억 220억 이렇게 방송에서 저희가 떠드는 게 근데 막 카톡을 속이 탑니다 이게. 카톡을 보면 재밌는 건 이 최순실 씨가 계속 자동차를 바꿔요. 렌트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디를 어떻게 해라, 또 폭스바겐을 어떻게 해라, 벤틀리를 어떻게 해라, 끊임없이 차를 바꿔대거든요. 일단은 거기서 뭘 느낄 수 있냐면 이 78억을 채워야 된다
하는 거, 이 생활비로 다 못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어쨌든 그 증빙 자료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최순실이 차를 바꾸는 것처럼 사실 딸은 개를 사나 봐요.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그 노승일한테 지시를 합니다. 그 정유라한테 개 사지 말고 말 사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그 15마리의 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정유라가 계속 개를 사들였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에 관심을 두지 말고 말에 관심을 둬라. 근데 어찌됐든 이 두 모녀의 이 씀씀이를 보면 엄청나네. 끊임없이 어쨌든 뭐 이 카톡 내용으로 보면 제가 볼 때 렌트카를 사서 뭔가 렌트카 회사하고 뭘 해서 이걸 빨리 현금으로 또 중고차 팔고 또 렌트카 사고. 그렇죠. 차가 5대 있는다고 5대 비용 하는 건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78호 온 걸 또 전부 다 자기들 무슨 시장 보고 배추 사고 이런 데 쓴 건 아니고 말도 샀어요. 아니, 그러니까 렌트카 이렇게 사자마자 또 어떻게 해서 중고차로 팔 수도 있고, 제가 뭐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옛날에. 아니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네. 제가 말 샀다고 하는데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말을 샀는데 말이 20억, 30억이에요. 그렇죠. 말 한마디. 그러니까 하여튼 최순실 씨는 손 안 대고 코프를 가지고 대통령 권력 이용해 가지고 사설 대통령에서 대기업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회 해 가지고 220억 딱 계약해 놓고 그중에서 자기 딸한테 말 사주 몇십억짜리 말 사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도가 나왔었죠. 사실은 이 승마협 회장이 원래 삼성전자가 아니잖아요. 네, 한화였잖아요. 아니고 한화였잖아요. 근데 한화가 자기네들한테 요구 사항이 너무 많다. 벅차서 내놨다고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죠. 네. 왜 그랬는지 지금 이것도 보면 알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저런 식으로 써대는데 그 모녀가 삼성전자 아니면 한화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어찌 됐든 간에 승마협회를 통해서 승마협회장 그 회장사가 그 한화니까 한화에다가 이런저런 거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한화도 최순실 씨의 파워를 알았다면 아마 지원을 해주려고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다가 워낙 힘에 겨웠어요. 어마어마하니까 손들고 네. 삼성전자로 넘긴 것 아닌가. 삼성이라는 그룹을 화수분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네요. 대단해요. 정유라가 보면 그 신주평이라는 남편하고 한 달 생활비를 2천만 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보면 지금 저 회장님이라고 하는 이제 그 보면 하루 부식비만 해도 112만 원. 하루에 부식비. 네. 뭘 먹었길래 이렇게 부식비를 많이 쓰죠? 네, 금을 먹었겠죠. 자, 이영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5차 청문회에 연가를 이유로 불출석했는데요. 이러자 이제 청와대의 조직적 방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좀 먼저 듣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는 윤전추, 이영선 두 사람의 행정관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청문회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이 그만둔 줄 알았더니 계속 청와대 근무하고 계시네요. 그 일각에서 자꾸 잘 오해를 하고 있던데 자꾸 전 행정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현 행정관입니다. 둘 다. 네. 그리고 이제 현 행정관으로서 공무원으로서 휴가를 간 거예요. 근데 그 휴가가 국회에서 증인으로 부르니까 바로 휴가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휴가가 언제 끝나냐 그렇게 국정조사위원회에서 질문을 하니까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세상에 어느 공무원이 자기 휴가 가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휴가를 갑니까? 이거 공무원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는 명백한 청와대의 조직적인 방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특검에서 빨리 이영선 행정관과 윤전추 행정관을 불러서 그 2014년 4월 16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대로 좀 털어놓도록 하면 네. 상당한 정도의 진실이 밝혀질 밤 거라고 봅니다. 9시, 10시에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들이 들락날락거린 걸로 지금 그렇게 지금 나와 좀 있는데. 말이 되는 소리. 지금 예를 들어서요. 지금 뭐 청와대 가면 간호장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조대에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 국군에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보면 오늘 이제 나온 이야기를 보면 이 주사 아줌마 그다음에 기치료 아줌마가 9시, 10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9시, 10시면 아무도 안 만날 시간입니다. 머리 푸는 시간이에요. 네. 자, 그 시간 되면 일체 외부 사람들 안 만나는 시간인데 어떻게 이게 기치료 아줌마가 들어가죠? 저는 보면 이 기치료 아줌마 이 다들 불법 아닙니까, 사실? 이 주사 놓는 아줌마도 물론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의사의 처방을 받고 주사하면 합법이지만 이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것도. 속칭 야매라고 하는 그 네, 분들이죠. 불법입니다. 예. 저 지금 보면은 최근에 최순실 집에 보면 그 주사하는 아줌마가 정기적으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불법입니다.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마 바로 그 아줌마 같아요. 똑같은 아줌마가 와서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서 대통령한테 시술을 하고 또 기출의 아줌마가 가서 기도 눌러주고 뭐 이런 거 했는 것 같은데 참 보면 청와대가 무슨 강남에 무슨 뭐 허접한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네.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어요. 네, 민주당에서 뭐 논평 하나 내놨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상 무면허 의료 행위자입니다.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부정 의료 행위자로부터 치료를 받고 청와대는 이들을 보안 손님으로 모시고 참으로 부끄러운 청와대, 부끄러운 대통령입니다. 참 탄핵 중에서도 청와대 직원들 월급은 나가죠. 나가죠 다. 이분들 기본적인 나가네요. 경비는 이영수, 윤조춘. 기본적인 경비는 다 나가고 네.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의 월급은 나가는데 네. 그러니까 활동비나 뭐 기타 이렇게 정보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못 받는 거죠. 지금 그거 좀 하는 많이 일은 줄었대요. 없을 거 아닙니까 지금 탄핵. 아 이거 뭐 하는 일도 있대요. 그냥 안에서 뭐 홍보수석은 뭐 기자들하고 밥도 먹고 또 뭐 이제 나머지 사람들도 그냥 대통령이 가끔씩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한다는데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나오던 그 활동비 자체는 상당히 많이 줄었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지금 뭐 활동 자체가 예전 같이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대통령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대통령이 부르면 가서 이야기도 하고 또 법률적인 문제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일단 가동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아마 처음으로 그 변호인단을 대리인단을 만났다고 그러죠. 대통령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권한 정지 상태인데 나머지 수석 비서관들이나 다 비서실부터 해서 다 정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업무나 필요한 거를 보고를 하거나 결재를 받는 거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겸 국무총리한테 하는 거예요. 아 대통령한테 가는 게 아니고. 과거에 2004년에도 보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다른 사람들은 다 정상적으로 역할을 했어요. 하고 정상적인 공식적인 보고는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하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 그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한테는 비공식적인 보고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혹시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기각됐을 때 대통령으로 복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때를 대비해서 비공식적인 보고를 하는데 그런 정도는 양해가 된다고 이영수 하죠. 윤조춘 행정관 계속 있는 게 맞아요, 근데 현재 어떤 그 사람들이 특정한 어떤 범죄 혐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보좌관들이에요. 이 예.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보좌관이라는 게 보좌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쫓아다니고 옷 고르고 한 사람은 밤에 몰래 사람 왔다 갔다 하게 하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최순실 감옥 갔는데 이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는 게 말이 한 되나요? 사람은 부속실 실정법 소속, 위반인데. 아니죠. 한 사람은 부속실 소속이고 한 사람은 경호실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의원 면직 처리가 안 되면 계속 근무하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하여튼 이 부분도 국민들이 굉장히 좀 납득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실망과 배신감에 그 차기 대선 후보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혹독한 검증의 칼날을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막이 오른 조기 대선 검증 전쟁. 네, 지금 판넬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판넬 한번 보시죠. 네. 네, 이 김병기 의원이죠. 친문 세력, 친문 쪽인데요. 민주당에. 반기문 말년에 험하게 되고 싶나 그러면 안 되죠. 싶나. 그래도 과격해요. 그죠? 반 총장에게 대선 나오지 말라는 뜻이죠, 이거. 이 이야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오면 어찌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나오지 자, 마라 이제 이런 저희가 저런 얘기를 하면 평론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김병기 의원이 누구죠? 국정원 출신이에요. 국정원 출신이 저런 얘기를 하면 평론이 아니고 저거는 협박이 되는 거예요. 아니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거라는 거죠. 실제 뭐 김병기 의원이 무슨 저 반기문 총장에 관한 무슨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여하튼 정치인이라는 거는 말을 누가 언제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180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바로 협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저거의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죠. 참 그런 거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을 겨냥해서 이번에 영입한 사람들 보면 상당히 그래도 좀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적절하게 영입했다. 지금 조홍천 공직기강 비서가 있잖아요. 자 이번 사건에 상당히 그 뭐 혁혁한 공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자 김병기 국정원 인사처장 했던 분, 자 이런 분들 이제 국정원 정보 가지고 지금 저런 말씀 한 마디씩 팍팍 던져주면 당연히 반기문 사무총장 입장에서 보면 아니 국정원 출신인데 이제 당연히 겁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참 이번에 들어온 초선분들이 보면 다 반기문 사무총 문재인 전 대표가 이런 대선에서 공격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표창원 뭐 이런 분들 보면 상당히 참 배치를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민영삼 우리 지금도 민주당이죠. 아니죠. 너 탈당한 지 몇 년 됐죠. 몇 년 됐나요? 네, 네. 네. 전 민주당 부대변인으로서 한 말씀.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자신감이라 할까요?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야당에서는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아라고 이제 그런 논평도 나왔어요. 네. 나오긴 나왔는데 너무 자신감이 지나치다 보면은 이렇게 역풍이 불지 않나.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하면은 지금 다 연장선상에서 저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섀도우 캐비넷도 좋게 받아들이면 좋게 받아들이면 또 나쁘게 보면은 벌써 줄 세우게 하는 거냐. 그리고 벌써 다 잡았다고 나눠 먹기 하려고 하느냐. 이런 비판을 받는 김명기 어느 의원 신문에, 발언에서. 어느 신문에 보니까 요새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기네들끼리 사석에서 모이면은 어느 장관 갈래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사 봤어요, 저도. 그렇죠. 섀도우 캐비넷 얘기를 한다. 저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벌써 섀도우 캐비넷에서는 누가 어느 장관 가고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사석에서는 더욱더 말할 것도 없죠. 어느 장관 갈래 이렇게 얘기한. 사석이 아니라 아니, 그리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석이 제가 아니라 보기엔- 공석에서도 제가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보기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국민들 눈에는 그 영화에도 있잖아요. 과속 스캔들로 비치는 거. 아니, 근데 제가 한 가지 아니,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개인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이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으로 돼 있잖아요. 그 이 인사처장이라는 게 국정원 인사를 모두 하고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중하위직이에요. 네, 중하위직.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국민들은 무슨 기조실장으로 잘못 알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그래도 건 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 이건 그 반기문 총장을 협박할 만한 이치에 있지 않아요. 그래도 국정원 마음 먹으면 지휘로 할 수 보면. 있죠. 국정원이 마음 중하위직이 중요해요. 그렇죠. 중하위직이 중요한 거 정보를 모르시죠? 수집하잖아요. 네. 고치게- 그분들이 다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발언 중하위직. 고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정근 사실은 의원. 그 새누리당 의원들끼리 네, 시간 얼마 안 만나면 남았으니까 짧게. 새누리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러다가 이제 큰일 날 것이다. 지금 이미 큰일 났고 그리고 정권을 우리가 다시 잡을 수 있겠느냐. 회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게 흐릅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국민의당 의원 만나면 말을 할 때 꼭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거의 그렇게 합니다. 지금 상황을 그게 적나라하게 설명하는 것 같고 그 상황에서 김병기 의원도 뭐 전형적으로 할 수 있는 국정원 출신의 말인 것 같아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그 반기문 총장한테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협박할 필요 없어요. 온 다음에 하나씩 검증해서 주저앉히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저렇게 협박을 한다는 건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거나 허세일 가능성이 크고 아까 사석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기자들 눈에 뭐가 뛰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냐면 실제로 공석 최고위나 뭐 이런 데서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김 장관 어떻게 할 거야? 이 장관 어떻게 할 거야? 서로 아예 장관직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한대요. 진짜 옛날 이회창 때가 생각나는 거 아니 그때는 공석에서 그래도 그때도 대세라고 했지만 공석에서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아, 공석에서 요즘에는 김 장관, 이 장관 이럽니까? 예, 웃깁니다. 근데 예. 아니, 그런 뭐, 얘기 아니, 들으면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아니 되는 거죠. 국민 입장에서는 웃기죠. 아직 표도 찍지도 않았는데 그죠? 박 장관님 그 떼시죠. 아, 박 장관 왜 나한테 박 장관 동안. 야, 이제 김숙 이분이 이제 외교부에 계셨던 분이죠. 반 총재 최측근의 김숙 전 유엔 대사가 음해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하면서 반 총장의 20만 국정원 계셨어요? 23만 달러 이분도 국정원 국정원에 차장을 계셨죠. 했었어요. 23만 달러 수수설 그리고 아들 그 SKT인가요?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한번 발언 잠깐 듣죠. 예. 음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해명할 것은 적극 해명하겠고 그 음해에 대한 그 책임은 확실하게 묻겠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10년간 국내와 공백이 있기 때문에 검증은 적극적으로 받을 용의가 있고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씩 하시죠. 뭐. 지금 23만 수수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뭐 전혀 근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전혀 근거 없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또 이쪽 아직까지는 좀 검찰 깔끔하지 수사에서 않아요. 뭐 있었다는 네, 얘기 여러 가지 아니에요, 또 이야기가 뭔가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박연차 회장이 이제 그때 좀 상황이 지나간 거니까. 근데 하여튼 이 부분은 좀 계속 논란이 되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논란이 되면 이게 깔끔하게 지금 뭐 깨끗하게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쨌거나 그 반기문 사무총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 시간 좀 힘들 공소시효는 겁니다. 지났지만 아니 이거와 관련해서 자, 시사저널의 보도가 있었고 오늘 경향신문의 보도가 있었는데 경향신문 보도와 시사저널 보도는 같은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박연차 회장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지금 시사저널에도 얘기했고 이쪽에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보도라고 보고 자 그러면 이제
2005년인가 2005년 5월달 일이잖아요. 네. 5월달에 그 외무부 장관 공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건데 거기에 관해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최근에 똑같은 보도를 했어요. 비슷한 보도를. 네. 근데 거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장이 아니고 거기에 참석했던 바로 사람들의 옆자리. 예. 옆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의 늦게 얘기를 왔다는 들으면 거죠. 정반대 그 당시에 도저히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네. 그중에 중앙일보 보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술이 취해 가지고 이 사람이 야, 이 차를 가자고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호텔에 가서 이 차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언제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두 종류죠. 20만 불하고 3만 불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20만 불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3만 불은 어쩔지 뭐 20만 불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진원지가 그 피모 변호사로 당시에 박연차의 그 수감 중인 분을 면회하고 그 접견했던 그 변호사가 지금 근원지로 돼 있는데요. 네. 그 검찰 수사 기록에는 20만 불 수수는 지금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대처를 잘해야 돼요. 네, 뭐 당시에 뭐 그리고 또 이제 아니 근데 그건 이제 뭡니까 덮었다고 유엔 사무총장으로 주장을 가는 부분이어가지고 뭐 돈도 필요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은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연결돼서 계속 물음표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외교부 장관 평생 외교 안 하면 좀 속이 작아서 그런 거 쉽게 받기 힘듭니다. 정치인들은 저런 돈은 뭐 이게 받지만은 공무원 한 분들은요 저렇게 끝까지 올라간 분들이 저런 돈을 그렇게 아유 뭐 고맙습니다 근데 하고 받는 분들은 박연차 제가 볼 회장이 때는 그걸 또 진술했다는 힘들어요.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지금 저는요. 지금 경향신문의 20만 이쪽 시사전을 보도 20만 달러는 여러 정황적으로 성립하기가 어렵다 보고 이제 2007년에 3만 달러 부분인데 그것도요. 100달러짜리를 100장으로 하면은 해가지고 그게 세 뭉치인데 그거를 받아가 주머니 안주머니 넣었다 치자고요. 그게 표가 안 나겠냐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보도에 보면 그거를 직접 준 것도 아니고 뉴욕에 본인이 식당, 박연차 회장이 식당 아는 주에서. 식당에 맡겨놓고 찾아가라 그랬더니 반기문 총장 와서 찾아갔다는데 저는 아마 공무원들 다 물어보시면 그런 식으로 돈 받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가능성은 반기문 총장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정대철 대표하고 제가 잘 알잖아요. 정대철 네네. 대표하고 노무현 대통령에서 야 유엔 사무총장 선거운동 자금을 좀 이렇게 출연해 준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 개연성은 좀 있는데. 아니 근데 최소한 같은 외무장관 공관 그날 지금 저 시사저널에서 보도한 그날은 없는 것 같다 이거. 뭐 딴 때는 근데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안 만나줬어요 반기문 총장 이건 또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유엔 박영선 사무총장인데 아직 지금 현직인데. 최대 무기가 결국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한국 외교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인데 트럼프가 이 유엔을 별로 좋게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건건 지금 미국이 하는 일에 방해만 하고 있고 그냥 적당히 노는 분들의 모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을 안 만나는 걸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지 반 총장 개인이 지금 뭐 해서 안 만나는 건 아니거든요. 자, 30초 남았답니다. 반기문 총장이 어느 당으로 갈 것 같습니까? 딱. 아니 그 신당을 만들거나 아니면 지금 그 개혁보수 신당이나 뭐 개혁보수 신당 그쪽하고 쪽으로. 손을 잡는다고 봐요. 자, 우리 민영선 독자신당이요. 독자신당. 시간 없습니다. 저는 저 개혁 보수 신당을 가야 돼요. 신당으로. 당연히 개혁 보수신당이요. 굉장히 당연히 반기문은 스스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야당까지. 독자 신당 계열이네. 독자신당 계열이다. 예. 요 마지막 하나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니까 예. 이재명 성남시장이 300만 원을 가가호 그죠? 네. 가가호 쏘겠다는 거 아니에요? 50조 60조 세금 더 걷어서 예. 이 얘기인데 이 얘기는 예. 다음에 하기로 시간이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만